한국경제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46주째 올랐지만 더 오를 4가지 이유. 부동산 인포 분석 보고서. 내년부터 입주 줄고 월세로 전환 늘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압박 요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사실 지금 소장님이랑 제가 지금 이렇게 한지 한 1년 좀 됐나요? 이 전세 가격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네.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생방송 진행했던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주목을 했냐면요.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세 주수가 되게 안정화됐었어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값도 안정화됐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한 5월 정도 지나가니까 이게 수치가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는 지금 2019년 7월 달부터죠. 전세 지수를 좀 봐야겠구나. 전세 수급을 봐야겠구나. 그 문제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제가 칼럼도 계속 썼습니다. 아마 10개도 더 썼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결과예요. 결국은. 이제 제가 지난 한 6월 7월부터 썼던 칼럼들에 대한 이 요약 그런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아마 좀 스크립 해왔는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기사고요. 김하나 기자님이시고요. 이건 고창 기자님이신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자님이세요. 정말 잘 써요 기사. 이게 좋은 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서울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3만 세대 전후가 입주를 했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제가 2018년도, 19년도가 좀 안정됐던 것들이 4만 세대 이상 입주했거든요. 2년 연속.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안정이 됐었는데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세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는 더 줄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내년은 더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봤었는데 그겁니다. 결국은. 입주 물량이 줄게 되면요. 이게 자가로 입주하던 임차를 주던지 간에 절대 물량이 줄기 때문에 나눠 먹기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서울에서 전세든 자가든 살지 못하게 되면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지금 서울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매매든 자가든 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매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로 공급하는 것도 많아지만 근데 지금 정책상 다주택자들을 만들 수 없는 정책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집을 사갖고 다주택자가 된다? 제 주변에서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 다 지방 가서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서울은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공급해 줄 공급자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도 줄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실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가거주를 2년 동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 살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더 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신규 아파트가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서울에 구축해 있던 분들이 신도시로도 가요. 특히 임차분들도 가는데 이사 가기가 귀찮은 거죠. 지금 이 전국에서는. 그런 그렇죠. 것도 있습니다. 네. 이사도 지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무튼 입주 물량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줍니다. 그러니까 작년 12, 16 대책뿐만이 아니라 대출 강화, 양도세 강화 때문에 실거주 자가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조사했던 아마 그 유튜브 멤버십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촌 그랑자이랑 고덕동,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거 제가 비교해드렸는데 거기 중개업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가 입주자가 늘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그 실제 입주를 해야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은 아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보통 경기가 좋고 시장이 좋으면은 양쪽 다 갖고 갑니다. 근데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보통 한 채를 팔 겁니다. 팔 때 그러면은 당연히 덜 올라갈 걸 팔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축들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주는데 구축들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늘 수도 있다. 양극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보태고 싶네요. 아무튼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금리의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게 됐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혹시 대출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주택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돼서 대출을 끼면 전세를 안 들어오거든요. 월세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부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집주인들만 그렇게 주장한다고 세입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요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요가 워낙 많은 데들은 어차피
월세로 들어올 층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집주인 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집주인 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요구할 수도 있는데 반전세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전세가 매물이 주는 것들이거든요. 반전세도 소위 말하는 월세입니다. 보증금이 큰 월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좀 이게 또 저금 시대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시 확대로 정통 선호학군 지역의 전세가 상승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정시 확대가 되면은 학원가가 되게 중요해요. 대치동, 목동, 뭐 중계동. 네. 거기밖에 없어요, 서울은. 그렇죠? 그쵸. 예.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입직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고 너무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외의 학원가들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계 학원가에서 특히 강남권에서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보통 전국에다 배송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학원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말 나는 그 일타 강사 생 강의를 들어야겠어. 이런 분들은 그 입지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체인점이 있으면은 강남에 있는 그 학원가 강사분들도 뭐 목동으로 가기도 하고 중계동으로 가기도 하고 순환 또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제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요약을 하면은 지금 3년 동안 전세 물량이 없애는 정책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층들은 작아든 전세든 증가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은 점점 수요가 증가해서 고정된 매물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빠지는 전세도 생긴단 말이에요. 매매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전세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원 기사입니다. 네. 부동산 규제 일변도 걸었던 정부 총선 이후 방향 수정할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네.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보수당 야당인 보수당 쪽에서 이런 주장들을 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지금 집권 여당인 이제 민주당 쪽에서 네.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상황도 안 좋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쪽에서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게 중요한데 거래가 죽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여당 국회의원님들 저희 방송에서 나온 황희 국회의원님한테도 제안을 드렸었고 그 외에 몇 분한테도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국토위 분들한테도 제안을 드렸었고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투기꾼들 투기 조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그들 이사 수요는 만들어주자. 자가로 할 수 있게. 그걸 계속 건의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 이거는 솔직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기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완전 면제해 주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을 폐지하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집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아무튼 지금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을 위한 부분들은 좀 완화를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들 만들어서 파는 경제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일자리가 줄어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00명, 200만, 300만이 준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그만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계속 단기 알바 같은 경우는 줄고 있고 일용직 같은 경우는 줄고 있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을 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이 뭐냐? SOC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정부에서 그렇게 활용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과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 다 활용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쪽에 일자리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출구가 있어야지 집을 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SOC든 주택이든 사업을. 결국은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요를 만들려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그런 쪽으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왜 못했느냐. 일단은 선거까지는요. 이번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해서 당선이 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무 급하게 바꾸게 되면은 역풍을 받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말 틀렸다고 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거를 끝난 다음에 그렇게 좀 하자라고 하는 것들 같아요. 저는 이들이 주장하신 것들 중에서는 웬만큼은 겨냥이니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세금뿐만이 아니라 좀 대출도 대출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금리 인하 이꼴 집값 상승. 이번엔 믿지 말라. 실수요자 급매 노릴만. 코로나 시대 부동산 전략. 대출 규제, 실물 경기 위기 겹쳐 새 부담에 6월 이전 급매 늘 듯. 잘 잡으면 핵심지 입성 기회. 월세 나오는 다가구 오피스텔, 은행 이자 이상 수익 가능할 것, 수도권 청약은 여전히 매력적. 기사가 내용이 좀 긴데 이렇게 이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이제 표로 정리가 딱 돼 있어요. 네. 그거 딱 읽어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 좀 드리면서 일단 제로 금리라고 하는 것은 0.7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왔다는 것들이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대출받는 금리가 제로 금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레오님한테도 여쭤보고 대출 금리가 하나도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가 더 내려가는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기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구나 그 정도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 부동산에는 금리가 내려가도 실질적으로 크게 혜택을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대출을 세팅을 하고 월세 세팅을 하거든요. 전세는 대출을 못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대표적인 게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에 좀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야 혜택을 보는 거고요. 아직 금리가 안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그 강남 재건축 급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드리는 게 제가 이제 반포주공 1단지예요. 1단지. 1단지가 제일 잘 나갈 때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 착공을 할 텐데 31평 기준으로 40억이 넘어갔었거든요. 예. 평당 1억이 넘는 거네요. 1억이 넘은 오래됐죠, 벌써. 네. 거기는 이제 지분으로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랬는데 그 아파트의 호가가 지금 호가 기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30억, 20억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0억대 초반. 네, 예. 네, 그러면은 이 호가만 놓고 보면 거의 한 7, 8억이 빠진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국은 이제 호가가 너무 비싸서 못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호가가 좀 많이 내려온 것들 골라서 금매로 살 수 있다. 실거래가는 거의 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호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근데 결국은 호가가 내려오는 곳들도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조금 더 약보합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 활용해서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핵심 입지 대표 아파트 뭐냐면 이거 집값 하락 시 가격 방어 기능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주장했던 랜드마크 이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잘 오르지도 않고 잘 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버팀목이 된다는 얘기고요. 항상 가격이 싼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 결국은 이제 이런 가격의 출렁거림이 심한 시기에는 그냥 랜드마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나는 부동산으로 큰 돈 볼 생각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지역 내의 최고가 인기 아파트 사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청약은 뭐냐면요.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할 텐데 청약이라고 하면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품 경쟁이 좋은 곳들이고 보통 새 아파트들은 비싼 것이 일반적이지만 너무 이번 정부에서 너무 잘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요. 이게 양단점이 있어서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제일 싸요. 압도적으로 쌉니다. 거의 반값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청약 같은 경우는 정말 금융 위기가 오든지 이 부동산 위기가 와서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하 금액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가점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기회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정권의 제일 피해자죠. 왜냐하면 세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채를 갖고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겠죠. 조건이 되시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세금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임대 사업을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금액이 크거나 규제적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 등록해도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라리 증여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런 전략들도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좀 5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다 했어요? 네. 오, 야.
이번 뉴스 다 7개가 다 알차고 재밌었네요. 네, 벌써라니요. 벌써 몇 분째라고 있는데. 전 이 뉴스 브리핑이 왜 이렇게 재밌죠? 아니, 하여튼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네. 마지막으로 그 정규 강의 30강 네. 예, 카페 꼭 그 공지 보시고 많은 분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들으셔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입지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구조들도 다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30개 지역을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30개의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부동산이든지 여러분 인사이트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혼란 시기에 기준이 되어드리는 강의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